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1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을 이제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 시장의 이제 목차, 시험에 나오는 목차를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렇게 출제가 되고, 두 번째 논리는 이제 페이지 173에 보시면은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입니다. 주택 시장은 이제 주제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에 출제한 거 보면은, 작은 것까지 포함한 두 가지 정도 주제가 이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이제 주택시장 분석 제2절 되어 있고, 밑에 주택시장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참고만 하세요. 그 내용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볼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서비스라는 174페이지 보면 내용도 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그냥 거기 개념만 보시면 바랍니다.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만족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가지는 만족감이 뭐가 있을까?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를 이제 서비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신 분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안락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서비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서비스라는 말이 이제 효용적인 면에서 주택의 소유자에게 가져다 주는 만족감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논리가 밑에 보면은 양가로 3번의 주택의 저량과 유량이 가끔 출제를 합니다. 이 논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유량과 저량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 이게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저량과 유량이라는 이제 의미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량 유량을 출제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요것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175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여가인상이에요. 근데 여가인상은 이제 기본서 나와 있는 내용을 버릴 게 많습니다. 제가 보시라는 거하고 이제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거를 이제 판서하면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제 174페이지 이제 저량과 유량을 이제 논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를 하시려면은 이제 앞에서 일부러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117페이지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74페이지 저량 유량을 합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74페이지 저량 유량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거를 이제 배경을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이 이제 117페이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나요?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이제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공급의 형태가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공급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공급이라는 논리는 뭐 아시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이 이제 붙었어요. 일반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동산 붙었는데, 그 부동산 공급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의 이제 유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부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토지가 있죠, 토지. 그래서 부동산 공급하면은 두 개가 나눠져요. 우선 이제 토지 공급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이제 부동산 특성 중에 자연재 특성이 이문재 특성이 있잖아요. 자연재 특성의 부증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토지 공급할 땐 두 가지를 그려야 됩니다. 가격축을 이제 종축에 잡고 행축의 공급량을 이렇게 잡았을 때, 토지 공급은 하나는 이제 공급선을 수직선 하나 그리시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리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직선을 그려진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승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양은 증가할 수가 없더라. 이 관련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 부증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물리적 공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면에서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부증성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제 공급선 모양이 수직선 형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요 형태는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또 하나의 우상향 형태를 가지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요거는 뭘까라는 거죠. 이것은 토지의 이제 자연적인 특성으로는, 즉 부중성에 의해서는 물리적 양은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불변입니다. 불변. 근데 이 인간이 주어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주어진 존재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용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는 공급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경제적 공급 또는 이제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 우상향 모양을 갖는다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관련되는 이제 부동산 특성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공급성 모양은 무슨 모양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일반 경제 법칙처럼 우상향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 24회 때 나왔을 때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는 질문이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했을 때 모양이 용도의 다양성 우상향이라 할 거를 우하향이라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분할 때 앞에서 특성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나 이용적인 면에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요거에 이제 경제적 공급에 관련된 예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같이 묶어서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이제 토지 개발입니다. 이 개발과 연관되는 건데, 개발하면은 이제 토지 개발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택지 개발 같은 거, 뭐 농지 개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용도적인 면의 논리죠. 택지, 농지 다 용도잖아요. 공유수면도 마찬가지 용도 변경하는 거니까 개발과 연관되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경제적 공급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무슨 택지 개발했다, 농지 개발했다 해서 토지의 물리적 양이 증가했다는 표현은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주거용으로 상업용으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제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주거용 땅이 줄어든 것만큼 정확하게 이제 상업용 땅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약적 이용도 여기 해당이 되죠.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토지를 거기 건물을 져서 이제 특히 고층화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높게 지으면 느껴질수록 토지 양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거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정해진 땅에다가 정해진 땅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인구들이 많아지죠. 그 마치 수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토지 물량이 늘어나지 않지만은 토지의 경제적 양이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있는 현상이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토지 공급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물리적 불가능하다, 경제적 가능하다,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수직선, 우상향, 모양적으로 이제 살펴주시면 되는데, 근데 부동산에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는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근데 건물 하면 너무 넓고, 그래서 우리 주택 시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해요. 건물 중에 주택. 그럼 주택 공급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주택은 생산재죠. 인간이 자본을 들여서 만들어낸 생산재가 돼요. 그러면은 주택은 이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토지 자체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지만은 주택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우선 토지 공급하고 차이가 있고,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수요 증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지. 물리적 공급은 이제 가능한데 수요가 지금 당장 이제 주택 수요가 존재한다. 근데 토지의 주택의 물리적 공급이 바로 늘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수요 증가에 즉각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논점이고, 그럼 즉각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주택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 즉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시간 개념을 써야 된다. 시간 개념. 그래서 이제 주택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공급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만 뭐라 그러냐, 이거를
단기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단기 공급. 그리고 요거는 일정 시간 지나면은 요때 필요했던 물량이 요때 들어갑니다. 기간을 통해 이거를 장기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하다 보니까 요걸 어떤 이제 문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의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주택의 일정 시점에는 늘릴 수가 없구나. 수요가 있는 그 일정 시점 늘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주택 저량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공급은 저량 공급이야. 근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요때 필요했던 물량이 요때 공급되니까 기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공급을 우리가 일정 기간을 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주택 유량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저량과 유량으로 나눠지는 배경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은 물리적 양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시간 개념으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고 이거를 일정 시점에 논리인 단기를 이제 저량으로 일정 기간의 논리를 유량으로 해가지고 주택 저량 공급, 주택 유량 공급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174페이지에 보면은 저량과 유량이란 말이 나오고 내용상으로 일본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을 개념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말씀드렸던 거야. 유량분 저량을 논하는 것은 공급은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 공급을 저량으로, 장기를 유량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량과 유량이 나오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저량과 유량이 이제 그 주택 저량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저량 수요량, 오른쪽에 동그라미 저량 공급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도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그다음부터 논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거를 지운다. 지우면서 이제 우리는 뭘 논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주택 시장을 논하는 거야. 주택 시장을 논하는 과정 중에 공급의 특성을 이렇게 언급한 거죠. 이렇게. 그럼 주택 시장이 되려면은 시장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급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수요를 같이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수요를 이렇게 그려. 요 내용은 책이 없지만은 이제 의미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요를 그리면은 요 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냐? 주택 저량 시장이 됩니다. 주택 저량 시장이 되고, 주택 저량 시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수요를 같이 그리면은 요거는 주택 유량 시장이 돼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저량 시장과 유량 시장을 구분하게 된 배경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거를 이제 신규 주택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저량 시장, 기존 주택 시장, 신규 시장, 유량 시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돼. 그럼 저량 시장과 유량 시장 구분했잖아요. 그럼 양쪽 시장에 이제 그 수요자가 있어요. 이 수요자는 동일한 사람이야. 수요자는 양쪽 저량 시장과 유량 시장의 수요자는 같은 사람이다 보시면 돼. 왜냐? 수요자는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분양받기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 시장의 수요자는 같은데 양쪽 시장의 공급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면은 저량 시장의 공급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라 그래요. 이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유량 시장의 공급자는 건설회사 같은 생산자가 됩니다. 그 양쪽 시장에서 공급자가 좀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도 될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량 시장과 유량 시장으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뭐 더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주택 시장에서 저량과 유량, 그리고 저량과 유량의 수요 공급을 논하게 된 배경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저량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구성 요소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요 내용이 페이지 174페이지에 방가로 1번에 저량의 동그라미 1, 2번, 오른쪽 방가로 2번에 유량의 동그라미 1, 2번을 논하는 거죠. 그럼 주택 저량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저량 공급량이 있고 주택 저량 수요량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요게 이제 유량 시장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주택 유량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량 공급량하고 유량 수요량이 돼 있어요. 그 책의 동그라미 각각마다 1, 2번에 나와 있는 저량과 유량, 수요 공급에 대해서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주택 저량 공급량이라 할 때는 당연히 저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택 저량 공급량이란 일정 시점에 시장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 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특정 시점에 존재량입니다. 다시 주택 저량 공급량이란 뭐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 양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럼 주택 저량 수요량이란 말은 이제 저량을 깔아줬으니까 시점에 나와야 되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야.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이란 말은 이제 기간을 논해야 되죠. 그럼 유량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공급자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량과 유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는 이 공급의 특성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량 시장과 일정 기간 동안에 늘어나기 때문에 유량 시장. 그 저량 시장은 기존 주택 시장이라고 그러고 유량 시장은 신규 주택 시장이라고 해서 두 가지 시장으로 이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시장의 공급자는 같다 하더라도 수요자는 같은데 공급자가 다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출제연이 그래서 저량 시장과 유량 시장이니까 저량 수요가 있을 것이고 저량 공급, 유량 수요가 있을 것이고 유량 공급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마다 저량과 유량해 보시면은 동그라미 이제 3, 4번을 통해서 그 예제를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시험은 갖다 붙인 건데요. 그래서 한번 거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책에 이제 나온 예가 물론 있지만은 만약에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주택 수가 만약에 100만 채다. 근데 현재 100만 채인데 그 중에서 공가수는 빈지를 말하죠. 10만 채다. 현재 주택수가 이제 존재하는 주택수 100만 채인데 공가수가 10만 채라면은 지문이 나오죠. 주택 저량의 예를 들어 공급량은 90만 채가 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O냐 X냐를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택수가 100만 채라 그랬죠. 그럼 현재란 말이 나왔으니까 특정 시점이니까 얘는 요 말이 저량이야. 저량이기 때문에 뒷말은 전부 다 저량이란 개념으로 구속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재 주택수가 100만 채란 말은 현재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 양이 100만 채란 뜻이지. 근데 그 중에서 빈집이 몇만 채가 있어요? 빈집 10만 채가 있죠. 빈집이 10만 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몇만 채야? 10만 채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린 경우죠. 계속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입장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100만에서 10만 뺀 90만 채가 되는 거죠. 그럼 90만 채라는 것은 저량 공급량이 아니라 저량 수요량이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존재량이라는 특정시 존재량이 저량 공급량이 되고 빈집을 제한 나머지 보유량이 수요량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이 지금 일치하지 않죠. 근데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왜? 뭐가 없을 때? 공가수가 없을 때는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끔 나와요. 가끔 이렇게. 그리고 유량 쪽은 이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량이란 걸 만약에 시험지에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목동 지역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수가 이제 10만 채인데 그 중에서 10만 채 중에서죠. 미분양 주택수가 만약에 이제 2만 채라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이제 앞에 있는 게 맞는가 없는가 물어보겠죠. 그럼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이제 8만 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지난 1년 동안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보자마자 유량이 됩니다. 뒷말은 다 유량으로 구속받아요. 근데 목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 신축이죠, 신축.
신축입니다. 10만 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만 채 목동이 공급됐으니까 그럼 유량 공급량은 몇만 채 된다? 10만 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0만 채 미분양 주택수라 그랬어요. 안 팔린 거지. 그러면 2만 채라 그랬을 때 미분양이 2만 채야. 그럼 요거는 계속 그 유랑시장의 공급자가 이제 건설회사잖아요. 2만 채를 계속 건설회사가 안 팔려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한 양은 얼마예요? 8만 채가 되는 거지. 그럼 유량 수요량은 8만 채란 말은 요 지문은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 돼. 그럼 여기서는 유량 공급량과 유량시장이 일치하지 않죠. 근데 유량 공급량과 유량 수요량은 일치할 수도 있어. 당연히 어느 경우 미분양 주택수가 없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량과 유량에 대한 논리는 밑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첫 번째 그 174페이지 양가로 3번에 왜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냐?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시고 그 내용과 방거 1번 주택 저량의 동그라미 1, 2, 3, 4번, 방거 1번 유량의 1, 2, 3, 4번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4번에 175페이지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거의 잘 안 나오는 건데 수요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디맨드로 유효 수요예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하고 구매력을 갖추는 수요가 수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소요라는 것은 정책상 개념이에요. 구매 의사는 있는데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욕망 이거를 우리가 소요다라고 합니다. 정책상의 논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상에서는 구매를 갖추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내용이 있고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내용이 있어요. 수요 정책과 소요 정책이 있는데 그것까지 깊숙하게 들어간 것은 시험 범위가 아마 이탈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개념만 아시면 되겠어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냐 못 갖춘 그 차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양가로 이제 큰 2번에 이제 175페이지 여가 과정인데 요게 제일 그나마 많이 나왔던 건데 책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린 그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여가 현상을 설명하신 그 책의 이제 교재 중에 원소 때문에 그런데 모 교수님이 설명한 저량과 유량에 대한 여가 현상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안 맞아요. 틀린 논리입니다. 그래서 23회 때는 그분 책에 있는 걸 냈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모두 정답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의 내용이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 기본소가 그분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카피를 해놨어요. 거의 글씨 하나 한 틀을 똑같이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고요.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그 175페이지에 거기 이제 여가 과정이라는 해가지고 뒷말에 나온 논리를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줄에 상향 여가랑 하향 여가 있다라는 걸로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적어 드리겠어. 이거는 옛날 입문 과정에서 잠깐 했을 때 그거 정의로 하면 되는데 영어로 이제 필터링이라 그러고 이제 순환 현상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개념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 여가 현상을 논하는 배경은 여가 현상이 이제 주택이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재화 시장에도 여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여가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부동산 학에서 이거를 이제 좀 차용한 겁니다. 벤치마킹한 논리다. 근데 이게 주택시장 이론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여가 현상을 논하는 이유가 부동산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은 토지처럼 영속성까지는 같지 않지만은 수명이 길다는 이제 내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신축에서부터 멸실되는 과정에 오랜 시간 동안 50년, 60년, 잘만 지면 100년도 넘어가겠죠. 그 과정 중에 그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거주 계층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거주 계층 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 순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수명이 긴 내구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구성 성질을 가지고 내구재인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여가 현상이란 할 때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른 이렇게 하셔야 돼. 요 개념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가 현상 하면 질적 변화란 말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질적 변화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질적 변화에 따라 가구가 이동한다는 거야. 근데 가구가 이동이 되는데 이 이동되는 가구가 뭐에 따라 이동하냐면 소득계층에 따라 이동해요.
그 여가인상은 이제 소득계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소득계층이. 그래서 이거는 상위계층이 있고요. 옛날엔 고소득층이었는데 이거는 요즘은 상위계층 그리고 하위계층. 상위계층은 고소득층 해도 되고 하위계층은 저소득층 해도 돼요. 다만 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야. 만약에 갑이 재산, 이제 구매력이 만약에 갑이 재산이 만약에 이 사람이 40억이다. 이 사람은 상위계층이야, 하위계층이야, 주택시장에서. 갑이 이제 구매력을 가진 재산이 구매력이라고 한정시켰을 때 40억 재산가야. 그러면 상위계층이니까 하위계층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시장에서 주택이 신규로 나오는데 신규 주택이 A가 나왔는데 신규 주택 A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이제 100억짜리가 나왔어. 그럼 100억짜리 나왔을 때 갑돌이는 이걸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0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하위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매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따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분은 고소득층, 저소득층 하다 보니까 고소득층 재벌, 저소득층 극빈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치니까 계승의 원리로 이게 없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적어드려야 되네. 치니까 계승의 원리로 설명되는 주택시장 이론. 이게 이제 유명한 이론입니다. 주택시장 이론. 이때 이제 친임이란 말이 뭐고 계승이란 말의 개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친임이란 말은 이제 어떤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으로 형성이 된 기존의 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용과 다른 이질적인 이용이 개입되는 겁니다. 친임이란 말은 이질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현상이 친입이라 그러고 그 친입을 하다 보면 이질적인 요인과 기존의 이용이 막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어요. 경쟁. 친입과 계승 또는 천이라 그러죠. 사이에 경쟁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경쟁 과정에서 침입한 이용이 승자가 되면 지역 형태가 바뀌고 침입한 이용이 패배가 되면 지역 형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지역 형태가 이게 성공했네. 그 형태가 변모되는 거,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계승 또는 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택시장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가구의 변화가 소득계층에 이동한다는 이 문구상의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 개념이다 보니까 여가인상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향상과 저하가 일어나잖아요. 향상이 일어날 때는 상위계층이 이동할 것이고 저하가 일어날 때는 하위계층이 이동하지 않겠는가. 뭐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여가인상을 설명할 때는 뭐부터 출발하냐? 상향 여가인상부터 출발해야 돼요. 꼭 이게 상향부터 해야 됩니다. 상향 여가인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현상에 의해서 연쇄 반응으로 하향 여가인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인상은 서로 연결성을 가지게 돼요. 근데 상향 여가에 대해서는요, 책에 이제 보시면은 176페이지 양가를 입은 상향 여가에 되어 있어요. 그 상향 여가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4개 있습니다. 이 4개, 5개가 있네. 이 5개의 동그라미를 다 알아두셔야 돼. 요거는 상향 여가 내용은 이제 걸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상향 여가 현상을 논할 때는 개념상으로 주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바뀌는 현상이 여가 현상인데 이때 바뀌는 때 그 나간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2번의 그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계층이 상대적이야.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집은 빈집이 된 거야. 여가 현상을 설명할 때 이 공가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가가 빈집이 됐잖아. 빈집을 누가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소득계층별로. 항상 소득계층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를 상위계층이 채우는 거지. 그러면 거주계층이 나간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때요? 업이 됐잖아. 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필터링 업이라 그래서 이거를 상향 여가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은 이제 종종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상향여가에서 이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 뭐 저가주택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고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상위 계층 입장에서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이 주택 그 자체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에요. 어떤 상위 계층이 침입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체에 대한 논리만 가지고는 개념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상위 계층이 그냥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상향 여가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가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요 자체를 저가주택이라고 한번 가정하는 거죠. 책처럼. 그럼 상위 계층이 원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야. 그럼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상향여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럼 그런 경우 우리 시험 뭘로 냈을까? 재개발 등으로 낸 거죠. 그 재개발 등으로 상향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동그라미 1번에 언급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요 논리는 또 연결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이제 4번과 연관되는 건데 재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재개발 과정 중에 기존 거주 계층이 감당 능력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럼 감당 능력이 되는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겠죠. 이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향여가다. 그래서 개념하고 하위 계층에 사용한 주택이 상위 계층 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은 상위 계층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등으로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고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에 이제 상위 계층이 들어오면 재개발 참여하게 들어오면서 상향여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지문이 동그라미 3번이야. 그럼 상향여가 현상은 딱 보면 상향여가 현상은 소득의 증가죠. 소득의 증가 등으로 거기 나온 거 그대로죠. 저가주택 있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난다.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가주택. 그럼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논리가 이 소득이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수요금에서 소득하면은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제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정상제하고 열등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정상제는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반응이 같은 방향이 있었고 열등제는 반대 방향이 있었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가 됐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됐어. 그러면 증가되고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은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저가주택은 무슨 제가 돼? 열등제가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상위 계층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부동산 학에서는 주택 하면은 대부분 다 정상제로 보고 가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여가현상에서 유일하게 저가주택을 열등제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향여가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특히 4번까지, 5번은 뭐 참고하셔도 되지만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시험에 다 나왔던 논리로 여가현상에서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향여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하향여가가 우리 책이 문제가 되는데 상향여가 되면 하향여가 현상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상향여가 현상에 의해서 이건 걸러놓고 한번 해볼게요. 양가로 3번에 이제 하향여가에 대한 논리는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번, 4번만 보시면 되고 사실상 1번하고 3번은 삭제하셔도 돼요. 특히 3번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 문제가 이제 이 3번은 사실상 옳은 지문인데 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3번, 1번과 3번은 이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오류 중에. 그래서 삭제하시기 바라고요. 그 하향여가 현상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상향여가 나타났어. 그럼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럼 특정 지역에 그 상위 계층이 이제 살던 주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위 계층이 이제 1등 상위 구매를 가진 1등 계층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1등 주택이 새롭게 나온 거야. 신축으로 유랑으로 1등 주택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걸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위 계층이 갈아탈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아탈 때 본인이 살던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살던 주택은 빠져나왔겠지, 이 사람이. 재개발에 참여해서 본인 살던 빠져나와가지고 이 주택이 빈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빈집에 대해서 이제 누가 채우겠어요? 이제는 옛날에 이제 요거보다 구매력이 낮은 다음 계층이 채울 거야. 이 하위 계층이 이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에서 신축이 되는 주택으로 상위 계층이 갈아타면서 빈집이 나온 거를 요 사람보다
다음 계층이 채우게 되죠. 어쨌든 이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어떻게 됐어요? 다운이 됐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하향 여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향 여가 현상. 근데 요 사람도 그럼 본인이 살던 주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주택이 있었겠죠. 그럼 요 사람이 이제 갈아타면서 다음 구매를 같이 갈아타면서 요 사람이 살던 주택도 그 빈집이 됐겠죠. 공가가 됐어. 이걸 채웠겠지. 누가 채우겠어? 갈아타면서 이거보다 이제 옛날에는 요 주택이 1등짜리였는데 여기 1등짜리 되면서 이게 2등짜리 됐고 옛날에 2등이었던 주택이 3등이 된 거야. 그럼 요 3등에 해당되는 주택에 3등 구매를 가진 계층이 들어올 거 아니야. 누가? 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죠. 요 사람도 갈아탔겠지.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집이 됐잖아. 채웠겠지. 누가? 더 하위 계층이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상향저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향저하 현상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더 하향저하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은 질이 안 좋겠죠. 여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장 질이 안 좋은 주택은 사라지게 되고, 즉 가장 질 좋은 주택이 등장하면서 연쇄 반응 속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주택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가 현상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줘요. 그 질 좋은 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의 증가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가 현상을 긍정적으로 봐요.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논하더라라는 논리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때문에 여가 현상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자동차 시장에도 나타나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이미 기존의 자동차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많은 가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신차를 만들 때 기존 차보다 질 좋은 거 만들어야 돼? 질 나쁜 거 만들어야 돼요? 질 좋은 걸 만들어야 돼. 질 좋은 거. 그러면 기존보다 타보다 질이 나쁜 걸 만들면 사람들이 옮겨가지가 않아요. 그럼 기존 차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당연히 대상으로 신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장에서 없었던 새로운 질적 수준을 가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어. 그럼 기존에 자동차 타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차로 갈아타잖아. 갈아타면 본인이 차던 차를 어때요? 중고시장에 내놓을 거 아니야. 중고시장에 내놨을 때 차종마다 가격대가 형성되겠죠. 그럼 가격에 맞춰서 다음 사람이 그걸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사람들도 만약에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고시장에 나온 차가 더 가격도 비싸고 자기의 차도 질이 좋다. 그럼 이걸 갈아타면서 본인 자동차를 또 중고시장에 또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계속 여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등등등에 대한 논리.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시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놓고 이제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상향저하랑 하향저하가 돼서 상향저하는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를 한번 다 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 상향저하는 동그라미 이제 몇 번이더라? 2번과 4번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것이 177페이지에 4번에 보면은 거기 주택 하향저하 과정 분석이 있잖아. 보지 마세요. 하향저하 과정 분석 그래프로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저가주택 시장을 삭제하시고 178페이지에 그 반가려면 고가주택 시장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3번에 주택시장 전체 이것도 삭제하세요. 오른쪽에 이제 179페이지에 표가 그려져 있죠. 그것도 삭제하세요. 이게 특정 교수님 책에 나온 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7회 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시고 다만 반가로 4번에 주택시장이 저가주택시장 저가 발생하는 이유 있죠. 요것만 한번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 기능에서 나타난 것이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다. 지금보다 이제 소득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약간 건드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주택 여가 가정 효과 있잖아. 효과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효과가 나올 수가 없고 여가 가정의 효과하면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안정적 주택 여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경우 질을 개선하면서 양의 증가는 요 판세들은 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지 그 효과, 책에 나온 효과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주거 분리가 있어. 그럼 여가 현상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오지선다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건 한번 여기까지 한번 지워보고. 말은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한 문제는 만드시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것이, 주거 분리 현상입니다.
이 주거분리 현상이 이제 그 단독사소로 낸 적이 이제 있는데요. 주거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먼저 그 의의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주거분리라는 것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그래서 주거분리 현상인데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게 뭐에 따라 분리된다? 소득계층에 따라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가 되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번째 줄에 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근린지역에도 발생. 그러니까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도시 전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도 나타나게 되면은 동네 단위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도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학교를 기준으로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린지역에도 나타난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념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되는 현상, 주거분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밑에 주거분리 특징을 이제 여가현상을 지금 설명하게 될 텐데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의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3번에 다 필요한 지문입니다. 그림 밑에 1번, 2번, 3번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고 친이과 계승이란 말이 나오고 이게 왜 여가현상과 연관되냐면은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A 지역이라고 있어요. A 지역 있고 B 지역이 있다라면 가정해 보세요. A 지역과 B 지역이 동시에 조성된 지역이고 조성되면서 그 정착물을 적겠죠. 정착물에 주택이 있는 거야.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3, 40년, 50년 막 지났어. 그럼 그 정착물들이 많이 노후됐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개발 고민하는 과정 중에 A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수손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수손 후에 가치 증분이 있을 거야. 그 수손 비용과 가치 증분 비교해봤더니 이게 더 크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수손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수손하겠지.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인데 가치 증분이 1조가 나와. 당연히 재개발을 할 거예요. 그럼 수손할 거야. 수손하면은 여기는 질적 향상이 일어나겠어요? 질적 저하가 일어나겠어? 질적 향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 침입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침입은 누가 침입하겠어요? 상위계층이 침입하겠지. 가치 증분을 노리고자 들어오고 다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뭐죠? 상위 계층이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여가? 상향여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상향여가 현상. 그 상향여가 나타나면서 이 지역 형태가 계승이 일어나.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B 지역을 봤더니 수손 비용보다 가치 증분 비교하는 과정 중에 수손 비용보다 가치 증분이 미치지 못해. 1억 들어가는데 가치 증분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여기는 수손하지 않겠지. 수손하지 않으면 계속 부동산이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저하되는 거 맞춰서 계속 하위 계층이 들어오면서 기존 상위 계층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무슨 현상 나타난다? 똑같이 침입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침입한 누가? 하위 계층이 침입하게 되죠. 침입하면서 이 모습이 무슨 여가 현상이야? 하향 여가 현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형태가 이제 지역 형태가 계승이 일어나죠.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요?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러한 이제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A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B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분리가 됐죠. 이 현상이 무슨 현상?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거분리 현상이야. 결국 주거분리 현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거꾸로 정의하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이었다는 말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근데 왜 여가현상 안에 같이 들어갈까? 이거는 여가현상 결과물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상향 여가현상과 하향 여가현상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주거분리다라고 설명한 거지. 이렇게. 그런데 상향과 하향이 그럼 개념이 뭘까? 다시 여가현상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 그럼 수손비용보다 가치 증분이 일어나고 가치 증분이 더 작고 그럼 뭐죠? 얘는 질적 향상이 일어나고 이쪽은 질적 저하가 일어나죠. 여가현상이 이런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질적 변화에 따라서 뭐가 이동해? 가가 이동해. 무슨 계층? 소득계층에 따라. 지금 보시다시피 질적 변화에 따라 소득계층이 이렇게 침입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소득계층이 침입하고 결과물이 계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치니까 계승의 원리로 설명되어지는 이런 여관상의 결과물이 이게 뭐다? 고소득 중 저소득주거 변모가 되는 주거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분리 현상하고 여관상을 서로 그 결합시켰더니 조금 더 이제 그 지문의 풍부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투자론처럼 어떤 주제 가지고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듬성 출제를 하더라라는 논리죠. 그래서 23회 때 나왔었는데 이때 모두 정답 처리됐었고요. 책에 모두 정답 처리된 이제 오류가 있고 그리고 27회 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내용상으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주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시장 정리를 해보면은 174페이지에 그 절항과 유랑은 이제 양가로 3번을 체크하셔라. 양가로 3번에 밑에 절항과 유랑 알아두시고 그 여가 가정에 대한 175페이지 내용은 개념은 책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요걸 보셔라.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소득계층에 따른 가이동 관계를 치니까 계승원이 설명되어지는 거. 그래서 176페이지에 양가로 1번은 읽으실 거 없고 그 양가로 1번 상향 여가는 보기 다 보셔라. 5개 보기 다 보셔도 괜찮고 하향 여가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2번하고 4번만 보시면 돼. 동그라미 2번, 4번 보시고 177페이지 양가로 4번에 하향 여가 과정에 대하면 다 삭제하시고 178페이지 전부 다 안 보셔도 되고요. 179페이지에 그 제꼭대기 방가로 4번 있죠. 저가주택,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이유, 소득의 문제지 시장 실패 때문 아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180페이지 주거분리 현상은 다 보셔야 돼. 주거분리 현상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 내용이 연결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지문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논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빈도가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고 개념이 뭐다라는 종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오는 지문이 맨날 똑같은 지문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 지나면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만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주제 중에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이 효율적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요즘에 정답 체크 항목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8회 때 이제 정답 지문으로 하나 나오는 게 정답으로 나와서 거의 이제 4년째 연속 출제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